깊은 생각 위례학원 초등부 설명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깊은 생각 위례학원 초등부 원장 고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장 설명회 시 앞부분에 오디오 녹음이 원활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제가 녹음을 따로 하게 되었는데요. 중간에 현장 오디오로 바뀌어도 놀라지 마시고 그대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를 진행하기 전에 깊은 생각 학원과 제 소개를 간단히 해보도록 할게요. 깊은 생각 학원은 대치동에서 25년간 초, 중, 고 아이들의 수학을 지도하고 있는 학원이에요. 저도 깊은 생각 대치 초등부에서 5년 정도 강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2년 전에 여기 위례 초등부 원장을 맡게 되어서 오게 되었고, 이제 위례 아이들과는 3년째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대치에 들어가기 전에도 초등학생들과 수학을 공부한 일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들, 그리고 아이들 보면서 했던 생각들, 정리한 생각들을 오늘 이 설명회를 시청하고 계실 학부모님들께 잘 말씀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회를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할 4가지 주제를 한번 정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 아이들 초등수학 공부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시작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아이들을 공부시킬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바른 방향을 잡았다면 이제 그걸 습관으로 어떻게 꾸준히 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학원에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내년도 입학 테스트 안내와 또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생각과 의지로 수학 공부를 하고 있기보다는 대부분 이제 학부모님들이 정해준 방향으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아이들은 이제 빠른 선행에 포커스를 맞춰서 수학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아이들은 심화 공부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어떤 아이들은 학원을 좀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지금부터 이렇게 수학 공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게 사실은 중고등에 가서도 우리 아이들이 최상위권에서 수학을 계속 잘 공부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입시에서 본인이 원하는 성취를 좀 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거잖아요. 제가 현장에서 중등과 고등까지 계속 최상위권에서 안정되게 수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의 공통점을 계속 이렇게 연구를 해봤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언제 선행을 시작했고, 어떤 심화 공부를 했고, 또 어떤 학원에 다녔고, 어떤 공부 방법으로 공부했고, 이런 것들은 다 조금씩 달랐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한 명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 그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어떤 루틴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초등 시기에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이 초등 시기에 꼭 만들어 놓아야 되는 수학 공부의 아주 중요한 핵심 부분은 바로 이 수학 공부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게 하는 것과 그 감정을 바탕으로 습관으로 루틴으로 밥 먹고 양치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 그래서 앞으로 수학 공부를 계속 심화시키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안정된 공부 습관과 태도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초등 시기에 만들어져 있지 않은 친구들은요, 중등, 고등으로 갈수록 점점 수학이 너무 어려워지고 또 성취가 잘 안 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표현한 요 말은 좀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요. 수학 공부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흥미, 그리고 인내심, 또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근성, 그리고 당장 점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어떤 회복 탄력성이나 에너지, 이런 감정을
다 내포하고 싶어서 이제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 초등 시기에 수학 공부에 대한 어떤 이런 바른 학습 태도와 습관을 왜 꼭 지금 만들어놔야 되냐? 그 이유는 바로 이 수학 과목의 교과 특성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초등, 중등, 고등의 이 수학 교과를 통해서 성취해야 되는 성취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초등 수학 단원, 중등 수학 단원, 이제 고등 수학 단원들이 어떤 한 흐름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자, 근데 그 초등 수학 그러면 수학 교과를 통해서 아이들이 달성해야 하는 성취 목표가 뭐냐? 자, 초등 과정에서는 우선 아이들이 자연수와 분수, 소수의 사칙 계산을 완성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도형에서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어떤 개념과 성질을 이해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어떤 기본적인 자료의 해석이나 그래프를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규칙성을 이해하고 이제 사고력을 통해서 어떤 기본적인 수학적 사고력을 이제 기르는 정도, 자, 이 정도가 이제 초등 수학 교과의 목표예요. 자,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모든 영역을 다 자세히 말씀드리기 시간 관계상 어렵지만 제가 수 영역하고 이제 도형 영역만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1에서 9까지 수를 처음 배우잖아요. 근데 그 1에서 9까지 수를 가지고 이제 2학년 때는 두 자릿수의 덧뺄셈을 공부해요. 그런 다음에 그 두 자릿수 덧뺄셈에다가 이제 그 같은 수가 여러 번 더해지는 그 원리를 가져와서 이제 곱셈 구구를 2학년 2학기 때 연습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3학년이 딱 되면 저 1단원에서 이제 덧셈과 뺄셈을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세 자릿수의 덧뺄셈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도 2학년 때까지 어떤 덧뺄셈이나 자연수의 수 계산이 원활하지 않은 친구들은 벌써 3학년 때 딱 되면 어렵네? 이제 이렇게 느낄 수밖에 지금 없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나서 3단원에 이제 바로 나눗셈이 나오는데 저 3단원의 나눗셈도 갑자기 튀어나오는 개념이 아니고 2학년 2학기 때 배운 곱셈 구구를 이제 역연산으로 반대로 이해시키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있는 곱셈 구구가 제대로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은 이 나눗셈에서도 또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곱셈을 배우는데 2학기 때 여기 또 곱셈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아이들이 자릿수를 늘려서 몇십몇 곱하기 몇십까지를 이제 연습을 해요. 자, 여기까지도 이제 수 연산을 계속 이제 나눗셈도 마찬가지로 자릿수를 늘려서 연습을 시킨 다음에 이제 4학년 1학기에는 큰 수가 나와요. 그럼 이 큰 수에서는 이제 조, 엉, 만이라는 자릿수를 아이들이 배우면서 네 자릿수 이상의 수에도 똑같은 어떤 이런 자연수의 계산 규칙이 계속 적용되는구나를 배우고 수의 범위를 이제 확 넓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이들이 저 4학년 3단원에서 곱셈과 나눗셈 단원을 통해서 네 자릿수 이상의 사칙 계산도 이런 규칙으로 계속 적용시킬 수 있겠군. 이렇게 하면서 자연수의 사칙 계산을 완성하거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3학년 1학기 6단원에서는 이제 분수와 소수를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분수와 소수는요, 이건 또 자연수의 이해를 바탕으로 발전된 개념이에요. 아이들이 1이라는 단위수를 이해하고 그 1이 1씩 커지는 자연수의 개념을 이해해야지만 그 1보다 크기가 작아지는 이제 분수, 소수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만약에 손가락으로 막 계산을 하고 있었다면 이거보다 작아지는 거예요, 분수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추상화하는데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분수와 소수 개념을 이해시키고 이제 여기 2학기, 4학년 2학기 단원에 분수의 덧셈과 뺄셈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또 갑자기 새로운 개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서 배웠던 자연수의 덧셈과 뺄셈 원리와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분수의 개념을 이제 합쳐서 더 발전시킨 개념이에요. 4분의 1 더하기 4분의 2가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조각에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2조각을 더해서 4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3조각이 되겠구나. 이렇게 자연수의 계산 법칙과 어떤 분수의 그 개념을 이용해서 분모가 똑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이제 여기서 이해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5학년 단원에서는 1단원의 자연수의 혼합 계산이 나오면서 아이들이 자연수의 사칙 계산을 완성하고 이제 몇 가지 계산 규칙을 추가로 배워요. 뭐 괄호부터 계산하기, 뭐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기, 뭐 이런 계산 규칙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저 2단원에 아주 중요한 초등 단원의 어떤 개념의 핵심 시작인 약수와 배수 단원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약수와 배수 단원도 그냥 갑자기 나온 개념이 아니라 이제 앞에서 배운 자연수의 어떤 사칙 계산의 그 원리의 이해를 바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연수들 중에서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는 걸 이제 분류해 보는 작업인 거예요. 그게 약수다라고 배우고 그걸 분류하는 거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두 수의 관계로 이제 더 확장시켜요. 두 수의 관계에 공통된 약수는 공약수, 그리고 그것들 중에 의미가 있는 최대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 하면서 이제 점점 더 확장된 심화 원리를 여러 가지 단원을 다 끌어다가 이제 합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앞 단원의 내용을 그냥 어떤 각개의 개념들로만 계속 공부한 채로 다른 단원을 이렇게 합치는 그 사고력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아이는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심지어 이제 약수 배수라는 한자어가 등장하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더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약수와 배수 단원이 중요한 출발인 게 바로 다다음 단원에 약분과 통분이 나와요. 그럼 이 약분과 통분은요, 이제 약수와 배수 개념에 이제 분수의 개념을 또 접목시켜서 더 심화로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럼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분수의 성질이라는 추가 개념을 배우고, 분모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서 분수의 크기를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도 있구나라는 분수의 성질을 추가로 배우면서 이제 그 다음 단원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이제 저기서는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공부하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앞에서 배운 약분과 통분의 그 원리를 끌어다가 또 내가 배운 분수의 앞에서 분모가 같은 분수의 덧뺄셈 그 공부한 걸 또 끌어다가 분모를 같게 만들어서 통분해서 같게 만들어서 이제 분수의 덧뺄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발전시켜서 같은 수가 여러 번 더해지는 분수의 원리를 심화시켜서 곱셈을 이해하고, 그 곱셈을 또 역연산으로 6학년 1학기 때 나눗셈이 나오는데 1학기, 2학기 때 둘 다 나눗셈이 나오잖아요. 네, 1학기 때는 이제 자연수로 나누는 것까지를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고, 2학기 때는 분수를 분수로 나누는 것까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분수 소수는 짝꿍이라 이제 제가 그렇게 같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를 해서 아이들이 이제 분수, 소수, 자연수의 사칙 계산을 완성하는 과정이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 학년에 맞게 저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에 맞춰서 이렇게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 개념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개념을 이용해서 다른 단원을 연계해서 내가 그걸 가지고 어떤 수학적 사고력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교과가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이 중요해서 도형영역 하나만 더 말씀드릴 건데, 왜냐하면 어머님들께서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으시고 이제 설명을 갈 때마다 들으시는데 막상 상담을 해보면 이거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꽤 많았고, 중요하지만 그치만 그건 그거고 나는 좀 마음이 급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무시하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수학 공부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도형 단원 한 개만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볼게요.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때 이제 세모, 네모라는 용어로 어떤 도형에 대한 직관을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저 2단원의 평면 도형 단원 있잖아요. 저기서 이제 처음으로 선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요. 직선, 선분, 반직선을 배워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한 점에서 뻗어나가는 두 반직선이라는 각이라는 도형을 또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선분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그 각을 배우면요, 그 각의 종류 중에 직각을 배워요. 근데 저 3학년 1학기 때 이제 직각을 어떤 식으로 배우냐면 종이를 반드시 2번 접었을 때 생기는 각이라는 걸로 직각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관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직각을 배우면 이제 직각이 들어간 도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1학기 때 직각삼각형과 직사각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똑같은 평면 도형의 또 다른 분류인 이제 원을 2학기 때 또 다른 분류로 배우게 돼요. 한 점에서 똑같은 거리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도형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원의 여러 가지 개념과 성질을 배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학년 2학기 때 각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저 각도 단원에서는 3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직각을 기준으로요, 직각보다 작은 각, 예각, 직각보다 큰 각, 둔각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아이들은 예각과 둔각이 들어있는 다른 도형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인지 과정을 넓혀놓은 친구들이 이제 4학년 2학기 때 삼각형, 사각형 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삼각형의 이름과 종류들을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각형도 마찬가지. 직각 말고도 예각과 둔각이 들어있는 병행사변형, 사다리꼴, 직사각형, 정사각형들을 이제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도형들의 개념과 성질을 배우면 이제 그걸 규칙으로 만들어서 이제 6단원에서 다각형으로 도형의 어떤 영역을 확 확장하는 거예요. 평면 도형의 영역을. 자, 이런 식으로 교과가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이 과정 자체가 연결되지 않고 그냥 개개별의 각개의 개념들로 계속 공부가 된다면 아이들은 새로운 개념을 배우되 이걸 연결시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사고력이 만들어지지 않은 채로 그냥 계속 학년 공부만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평면 도형이었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인지 상태가 커지는 이제 5학년 때는 그럼 이제 이 배운 평면 도형들을 측정해 보자. 측정 영역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 실제로 꽤 어려워하는 단원인데요. 5학년 6단원의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단원이에요.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평면 도형이니까 둘레의 길이하고 넓이를 측정하는데 이것도 넓이도 하나의 단위 넓이라는 개념을 배우고 그 단위 넓이가 이 도형 안에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도형의 공식들을 만들어내요. 넓이 공식들을. 자, 그렇게 차근차근 또 이해를 한 후에는 이제 아이들이 입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5학년 2학기 때 이제 처음으로 최초의 입체 도형, 직육면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체는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평면을 충분히 측정까지를 이해한 후에 이렇게 입체를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교과 단원이 되어 있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요거를 발전시켜서 이제 또 다른 입체 도형의 종류, 각기둥과 각불 이렇게 또 범위를 넓혀가는 거고 이제는 또 6단원에서는 이제 입체 도형도 측정해요. 근데 입체 도형에 이제 공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의 크기를 측정하는 부피라는 개념을 배우는데 이 부피도 마찬가지. 하나의 작은 쌓기나무 단위 부피를 배운 다음에 그게 그 공간 안에 몇 개가 채워지는지를 또 공식으로 만들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앞에서 배웠던 넓이를 겉면의 넓이로 이해하고 겉넓이를 배우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공간과 입체라는 단원으로 이제 아이들이 머릿속으로 어떤 입체에 대한 좀 사고력을 좀 넓혀서 막 이렇게 돌려보기도 하고 막 다른 모양으로 쌓아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연습이 이제 이어지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5단원에서는 우리가 아까 이제 원에서 공부했던 거를 이제 평면 도형을 또 측정하는 거예요. 원의 둘레, 원주를 구하고 원의 넓이를 또 우리가 배운 어떤 다각형의 넓이 구하는 그 넓이 단위로 이제 이해를 해서 이것도 구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원기둥 원뿔 구라는 입체 도형으로 이제 도형의 범위가 조금 확장된 이 상태로 이제 아이들은 초등 과정에 어떤 그 도형의 성취를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단원으로 짜여져 있어요. 근데 수학은 이제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자, 바로 중등, 고등까지로 이어집니다. 자, 초등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성취 목표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연수의, 분수의, 소수의 개념과 사칙 계산을 완성한다. 이게 초등수학의 어떤 성취 목표였다면 이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아이들은 중등 과정을 이렇게 배우면서 그 수의 범위를 점점 넓혀갑니다. 이제 중등 과정은요, 1학기를 상이라고 이제 교과서가 표현되어 있고 2학기는 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 1학기 부분에 이제 1단원의 자연수, 정수와 유리수 2파트, 일상 부분은 이제 수 연산이랑 방정식이랑 함수를 배우는 그런 수의 영역이고요. 그리고 하 부분은 이제 도형과 확률 통계를 배우는 수의 영역이에요. 중등 교과는요. 자, 그럼 일상에서 아이들이 초등에서 이제 확장된 그 개념을 발전시켜서 이제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정수의 범위로 수의 범위를 넓히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까지를 또 활용할 수 있게 만들고 이 상에서는요, 이제 순환소수를 배우면서 아이들이 유리수까지 수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3상에서는 무리수까지, 루트가 나오는 무리수까지를 이해해서 아이들이 이제 실수를 다 다룰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수의 과정이 잘 활용이 안 되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라면 그 다음 과정도 계속 그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제 도형 영역도 마찬가지로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개념과 성질을 공부한 상태로 이제 중등에 가면요. 여기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에서 이제 초등의 내용이 그대로 이어집니다. 우리 아까 초등 6학년 2학기 마지막 단원이 원기둥 원뿔 구였잖아요. 그럼 이제 1하의 입체 도형에서는요. 원기둥 원뿔 구를 이제 측정하는 단원이 나와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삼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 나오죠. 또 삼각형, 사각형이 나왔는데 이때는 이제 초등이랑은 좀 다른 어떤 도형의 포인트가 좀 바뀝니다. 초등에서는 그냥 보자마자 이건 무슨 도형이고 어떤 성질을 가져라는 직관력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제 중등의 삼각형, 사각형의 성질은요. 왜 그게 그런 성질을 가지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원리를 이해하고 그 원리를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기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심, 외심, 무게중심 이런 것들의 성질을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 사각형도 그 무수히 많은 사각형의 종류들이 왜 그런 성질을 가지는지 하나하나 다 증명해낼 수 있게 원리를 설명할 수 있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고등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수학 개념인 닮음과 피타고라스의 성질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3학년 2학기의 삼각비 아주 중요한 내용. 그러니까 고등까지 계속 우리가 연산처럼 활용할 개념들이거든요. 그렇게 배우면서 이 중등 과정은 또 그대로 고1 과정으로 연결이 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시간 관계상 설명 안 드리지만 이것만 듣고도 그냥 대충 단원만 이렇게 개념만 공부하고 문제집 한두 권 풀어서는 이게 될 과목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요. 그냥 각계로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이들이 단원에서 공부해야 되는 개념을 공부하고 끝이 아니라 이걸 배우고 여태까지 공부했던 그 모든 개념들하고 얘를 이렇게 연결하는 어떤 사고의 과정을 이 수학에서는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고력을 키워라라고 이렇게 교과 단원이 이어져 있는데 그 사고력을 키우는 과정을 무시하고 그냥 단원만 계속 배우다 보면 아이가 어느 순간에 이제 무너지고 수학을 포기해버리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초등 5, 6학년의 수포자들이 40%라고 하고 이제 고등에서는 수포자가 막 50%라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이 제대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모른 채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분은 앞에 것을 최대한 100%까지 완전 학습을 한 후에 그 다음 걸 하는 게 아주 효과적이고 의미가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냥 단계별로 그 개념, 그 단원 개념만 공부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다른 단원하고 꼭 연결해야 되는 그 사고력의 과정, 수학적 사고력의 과정을 꼭 만들어 놓은 상태로 다음 넘어가는 게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이런 수학을 그럼 도대체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냐. 자,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이 과정을요. 단원이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하면서 이걸 습관으로 만들어주면 돼요. 네, 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방법을 알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이가 그 상태에서 알 수 있도록 수학 과목이 차근차근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차근차근 하지 않고 이제 급하게 가는 순간 아이가 어려워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렇게 공부한다면 누구나 다 어느 아이나 다 수학을 잘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럼 요걸 자세히 좀 이제 단계별로 말씀을 드려볼 건데 일단은 그 수학 단원에서 원하는 그 성취 목표를 꼭 이룰 수 있게 첫 번째는 그 개념을 확실히 공부하는 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요즘에 아이들이 문제집 푸는 패턴을 보면은 이제 저희 학원도 처음 온 친구들 이제 문제 푸는 거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그냥 위에 있는 개념을 읽고 그냥 대충 문제를 풀고 또 풀다 모르면 그냥 앞에 거를 막 뒤져보고 그러고 풀고 마치 무슨 검색을 해서 풀듯이 그렇게 문제를 풀고 있는 아이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풀다 모르면 이제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또 영상을 찾아보고 이런 것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자연스럽게 수학 공부에 녹아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아이는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내 머릿속에는 그 개념이 없어서 그 개념을 꺼내 쓰는 이 문제를 푸는데 효과를 얻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모르니까 그냥 거기 읽어보고 풀고 그때그때 풀고 그냥 다 넘어가고 잊어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처음에 그 단원 개념을 제대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다라는 전제 하에 이제 그 아이는 문제를 풀면서 이걸 확장하는 연습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이때는 아주 중요한 자기 공부 시간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풀이 과정을 쓰면서 아이들이 중요한 이제 응용력, 사고력을 넓히는 과정을 이제 갖게 됩니다. 제가 요거는 진짜 중요한 과정이라 요 다다음 페이지 노트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개념을 복습하는 문제결을 통해 내가 사고력을 넓혔다면 이제 그 안에서 내가 찾아낸 오답들, 응용력이 확장되지 않거나 자기가 이제 활용이 안 되는 그런 오답들을 찾아서 자기의 약점을 찾아서 공부하는 이 마지막 단계 오답 공부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새로운 단어를 공부할 때 계속 이 1, 2, 3번이 계속 반복되면서 학습을 쌓아가면 충분히 수학 공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1단계로 이제 개념 공부의 중요성을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이 개념을 자기 머릿속에 완전히 공부를 시키려면 그냥 한 번 공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해서 문제 한 번 풀었다고 해서 이제 자기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출발은 처음에 배운 그 단원 개념이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가 이제 이거를 확인한 후에 이제 문제풀이 상태로 가야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원에서 이제 실제로 약수와 배수 단원을 공부한 친구 노트를 막 이제 찾아보다 이게 보여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 배수, 공약수, 최대 공약수 구하기 이렇게 막 이제 그날 배운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학원에서 판서 강의를 듣고 직후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주거든요. 그럼 아이들이 그 시간 동안에 선생님한테 들은 개념을 이게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 보면서 이제 소화하는 시간을 바로 가져요. 수업 시간 안에.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네 번째 칸에 보시면 제1법칙, 제2법칙 이런 말을 써가지고 아이가 약수의 성질하고 배수의 성질을 이렇게 써놓은 게 보여요. 근데 이 법칙이란 말은 제가 사용한 말이 아니거든요.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아이가 이 수업을 듣고 이게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아, 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약수는 자기 자신이라네. 이게 재밌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써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 보면은 최대 공약수 구하는 방법 3가지를 이렇게 써놓고 마지막에 가장 효율적 별표 이렇게 해놓은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수업을 다 듣고 아, 앞으로 내가 쓸 방법은 바로 이거겠구나. 이제 이걸 써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보시면 그냥 약수와 배수를 한번 쑥 읽고 문제를 푼 친구랑 이렇게 개념을 자기 속에 머리에 넣으려고 노력한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푼 친구랑은 이제 거기서부터 그 다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개념 공부를 이제 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앞에는 초등 과정이었기 때문에 제가 중등 과정 노트도 하나 보여드리면 요거는 아까 제가 1하 중등 1학년 2학기에서 이제 평면도형 점선면을 파트 아이 노트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개념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이날. 점선면을 시작해서 도형의 종류, 교점, 교선, 막국지각, 직교, 수선, 수직, 이등분선, 수선에 막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개념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칸별로 하나도 놓치지 않게 본인이 수업 시간에 듣고 이렇게 도형 그림을 그려서 완전히 이해하려고 막 애쓰면서 이렇게 개념 노트를 작성한 거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실제 상황이고요. 제가 뭐 잘하는 아이들 몇 개를 뽑아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아이들도 훈련 받으면 충분히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저희 학원에서 공부한 친구들도 이제 초3 과정, 중3 과정까지를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시간 관계상 다 노트를 못 보여드리지만 이따 설명이 끝나고 저 뒤에 이제 노트 전시되어 있는 거 궁금하시면 아이들별로 좀 다르게 써진 노트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일단 아이가 개념을 확실히 이제 공부가 된 상태면 이제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 개념이 실제 내가 문제를 풀 때 활용이 되는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문제를 풀면서 이제 사고력, 수학적 사고력을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이제 시작되는 건데요. 이 과정은 이제 우리는 지금은 아직 초등학생들이니까 과제라는 이름으로 나가는데 이거는 나중에 중고등에 가서 자기 공부하는 시간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이제 초석이 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풀이 과정을 쓰면서 이제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이제 이 풀이 과정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있는데 풀이 과정은 계산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연습장에다가 내가 푸는 계산을 풀어서 쓰는 게 풀이 과정이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딱 해결하려고 했을 때 어떤 걸 구해야 되겠다라고 떠오른 그 아이디어를 쓰고 그 아이디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연산식을 쓰는 게 이제 풀이 과정인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 풀이 과정을 쓸 때 쉬운 문제부터 풀이 과정을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는 풀이 과정을 나 모르는데 이 풀이 과정을 어떻게 써? 그래서 쉬운 문제를 가지고 자꾸 내가 뭘 구해야지 어떤 식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쓰는 거를 자꾸 쉬운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다 보면 그럼 아이가 이제 1단계 문제 말고 2번, 3번 생각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해 나가야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이제 풀이 과정을 단계별로 쓰면서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풀이 과정을 쓰면서 연습하는 친구들은 이제 진짜로 응용 심화를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중에서 그냥 뭐 최상위 문제나 이런 거 한번 어디서 풀어봤다, 어디 학원에서 풀었다 이렇게 실제로 말하는 아이들의 실력을 살펴보면은 그거는 혼자 힘으로 푼 경우가 드물어요. 보통은 선생님이 알려주셔서 같이 풀었거나 이제 모르는 문제를 다 설명을 듣고 풀었거나 이런 상태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풀이 과정을 쓰면서 차근차근 쉬운 문제부터 단계적으로 연습을 한 친구들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그 다음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풀이 과정이 좀 중요해가지고 또 이것도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실제 우리 학원에서 이제 풀이 과정, 그러니까 풀이 노트예요. 풀이 노트는 뭐냐면 숙제 노트거든요. 아이가 학원에서 아까 개념을 배우고 직후 복습을 했잖아요. 그럼 그 복습한 상태로 집에 가서 이제 숙제를 해올 때 노트에다가 이렇게 써서 이제 숙제를 해와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지금 6학년 과정에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지금 공부하고 문해기를 이제 숙제로 이렇게 노트에다 풀어온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아이가 이 문제를 보면은 일단 도형 그림을 딱 그려놓고 시작이 됐어요. 문제집에도 예쁘게 그려져 있지만 이 아이는 그걸 그대로 옮겨 적으면서 이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각형과 원을 이렇게 겹쳐서 그리면서 아, 겹쳐진 부분이 가네. 그럼 겹쳐져 있으니까 넓이가 똑같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생각을 바로 식으로 표현해내요. 아, 저 겹쳐진 부분 가는 사각형 전체의 5분의 2구나. 이제 문제에서 알려줬어요. 저 겹쳐진 부분은 사각형의 5분의 2고 원의 4분의 1이다.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그걸 읽고 가는 사각형 곱하기 5분의 2, 가는 원 곱하기 4분의 2 이렇게 곱셈식으로 바꾼 거예요. 사각형 원이라는 한글이 있지만 이 아이는 이 곱셈으로 이걸 바꾸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생각을 표현하고 이제 이걸 딱 표현해놓고 든 생각이 가는 아, 겹쳐진 부분 넓이가 똑같네.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거를 등식으로 만들 수 있겠다. 사각형 곱하기 5분의 2랑 원 곱하기 4분의 1 등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세워놓고는 머릿속에 있는 개념, 내가 배운 비례식과 비례배분의 개념을 꺼내서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겠구나. 외항의 곱은 내항의 곱과 같다. 비례식을 등식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등식을 비례식으로도 바꿀 수 있겠네. 그래서 사각형이랑 곱해지는 게 5분의 2니까 5분의 1을 바깥쪽으로, 원하고 곱해지는 게 4분의 1이니까 원을 안쪽으로 써서 사각형 전체 넓이 대 원 전체의 넓이를 4분의 1 대 5분의 2로 구한 거고, 그리고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제 5대 8로 결국에는 답을 낸 거예요. 이 아이가 비례식과 비례배분의 한 문제를 지금 이렇게 완전 학습을 하면서 풀었거든요. 그럼 이 아이는요, 이 문제를 통해서 가져가야 되는 모든 걸 다 가져간 거예요. 비례식과 비례배분의 어떤 개념을 활용하는 능력, 그리고 또 이렇게 곱셈식을 세워서 연산을 해내는 능력, 그리고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 자연수로 바꾸는 능력, 이 단원에서 얘가 공부해야 되는 모든 거를 다 완전 학습하면서 이제 공부를 해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이거 한 번에 맞은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굳이 안 써도 답을 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써오면서 이 아이는 이 문제를 통해서 완전 학습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이 아이는 이 다음을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심화된 문제를 이제 선생님 도움 없이 자기 혼자 힘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생각 회로를 하나 확실하게 딱 만들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여기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이거는 열심히 막 그림까지 그려서 해왔는데 이거는 틀렸거든요. 숙제를 해왔는데. 근데 이것도 이런 상태로 의미가 꽤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이제 이런 상태로 숙제를 해오고 이거는 학원에서 이제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맞은 문제는 완전히 자기 걸로 완전 학습을 시킨 상태에서 이제 요 틀린 문제들은 이제 나의 약점이에요. 내가 어떤 개념이 활용이 안 됐지? 내가 어떤 연산 실수를 했지?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못 냈지? 이런 거를 이제 찾을 수 있는 다음 단계가 준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은 문제는 맞은 문제대로 완전히 학습을 하는 데 의미가 있고, 틀려온 문제는 틀린 문제대로 아이가 이제 본인의 약점을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초등과정 단원의 숙제 노트였는데, 제가 중등과정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 아이는 지금 1차 방정식의 활용 단원을 공부한 아이의 숙제 노트인데요. 아이들이 1차 방정식의 활용을 엄청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이제 수업 시간에 훈련을 받은 대로 문제를 읽고 문장제가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다가 그림 그래프로, 수직선 그래프로 이제 요약을 한 게 보여요. A부터 B까지 가는데 시속 6km, B부터 A까지 오는데 시속 4km 써놓고 이제 전체 갈 때부터 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 3시간이구나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고, 문제에서 맨 마지막에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단원에서 배운 개념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 구하라고 하는 걸 미지수 x로 놔야지. 그래서 x km. 실수하지 않으려고 단위까지 완전하게 써놨어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거리인지 속력인지 시간인지 구분하려고 x km까지 써놓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걸 그려놓고 이제 딱 그 생각이 시작된 거예요. 3시간이 걸렸네? 그럼 요 3시간을 우변으로 만들 수 있겠군? 그럼 시간으로 식을 좌변을 세우면 되겠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와중에 이제 초등 때 배웠던 비와 비율 개념을 이제 꺼내는 거예요. 아, 시간, 거속시 이거 비율 동그라미라는 이름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훈련을 시키는데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60분의 x 더하기 40분의 x는 3이라는 1차 방정식을 이 그림을 보고서 이렇게 세우는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수인 개수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을 해서 미지수의 값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 거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단위까지 써가지고 72km 여기까지를 쓴 거예요. 이 아이가 1차 방정식 활용 문제를 한 문제를 이렇게 풀었다면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아이가 가져가야 되는 교과 성취를 모두 가져가면서 이 아이는 이 다음을 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로 옆에 있는 문제는 똑같은 형태로 열심히 풀었는데 얘는 이제 틀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 아이가 학원에 와서 이제 고치면서 내가 어디서 생각을 잘못했지? 내가 문제에서 놓친 부분은 뭐지? 내가 혹은 연산을 어디를 잘못했지 하면서 이제 스스로의 약점을 혼자서 찾아서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단계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개념이 머릿속에 장착된 상태로 이렇게 개념을 꺼내면서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쓰는 이 훈련이 바로 수학적 사고력을 만들어내는, 내 머릿속에 없던 생각을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회로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과정 없이 그냥 한번 공부한 개념을 문제집 한번 풀고 모르는 건 선생님 설명 듣고 그냥 고치고 끝내고 이렇게 된다면 아이는 어느 선에서 이제 수학이 너무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제 이 아이가 이제 2학년 1학기 걸로 왔어요. 근데 2학년 1학기 거에 어떤 객관식 문제를 푼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수학 문제집에서 객관식 나오면 이제 더 빨리 찍고 넘어가잖아요. 1, 2, 3, 4, 5번 중에. 근데 이 아이는 이 문제를 내가 제대로 풀어야지 하고 옳은 것이라고 써놨어요. 내가 틀린 걸 잘못 고를까 봐 옳은 것이라고 써놓고 시작해요. 그리고 1번 모든 무한소수는 유리수다 이렇게 키워드를 써놓고 옆에다가 X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놓고 왜 아니지?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는 유리수가 아니지? 이렇게 자기 머릿속에 드는 생각을 그대로 여기다가 써놓은 게 보입니다. 아이가 1번 문장을 읽고 자기 생각의 흐름을 여기다 그대로 적어놓고 1번은 아니야 이렇게 찾은 거예요. 그리고 2번도 모든 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있다 써놓고 옆에다 아니야. 이유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잖아. 이렇게 이유를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수업 시간에 배운 그 개념을 여기다 이제 공교롭게 답이 5번에 있었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를 귀찮아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원래 공부하던 습관대로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완전학습을 하면서 이 단원을 공부해 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수학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수학을 못할 수가 있겠어요. 이 다음 과정은 이제 시계 계산 과정인데요. 수학 영역마다 그 풀이 과정의 포인트가 좀 달라요. 이제 어떤 단원은 식을 내렸어야 되는 게 중요한 풀이가 있고 어떤 단원은 이제 도형 그림을 그려놓고 그 안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게 중요한 풀이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단원은요 이제 식의 연산 부분인데 이 2학년 1학기 이 식의 연산 부분이 이 고1 과정의 당시까지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초연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아주 복잡한 거듭 제곱으로 돼 있는 이 문제를 그대로 여기 노트에 옮겨 쓴 게 보여요. 지수도 막 복잡하고 막 나누기에 복잡한데 일단 문제를 그대로 여기다 옮겨 써서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을 차근차근 실수하지 않으려고 차근차근 내려쓰고 약분하는 과정까지도 이렇게 정확히 표현해서 답을 내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는 연산 단원은 연산 단원대로 1차 방정식 단원은 1차 방정식대로 이렇게 완전히 그 단원에서 가져가야 되는 성취 목표를 다 이루면서 공부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에 이제 이 옆에 보시면 재밌는 게 이 문제는 지금 아이가 이제 해결 못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게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써왔는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훈련을 받은 거거든요. 아이들이 요즘에 보면은 모르는 문제를 아는 문제보다 더 빨리 패스해 버리거든요. 그냥 문제가 길기만 하면 그냥 안 읽고 아예 별표 치고 넘어가 버리고 좀 귀찮으면 별표 치고 넘어가고 분수 소수 나오면 별표 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 아는 문제보다 모르는 문제를 더 많이 시간을 들여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훈련을 못 받아서 더 빨리 그냥 모르는 문제를 패스해 버려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만약에 1단계, 2단계, 3단계 중에 1단계만 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해봐. 근데 1단계도 못하겠어. 그럼 문제라도 쓰고 이거를 충분히 고민해와. 아는 문제보다 더 많이 시간을 들여와. 이렇게 계속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필하기 위해서 여기다 막 이제 문제를 이렇게 써온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이 상태에서 이제 학원에 오면요. 이제 그 다음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이 아이가 못 낸 아이디어에 어떤 생각의 끈이 있다면 그거를 힌트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고 또는 이 아이가 뭔가 제대로 집중을 못하고 이 문제를 풀었다면 이제 학원에서 한번 고칠 때 스스로 그 생각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틀린 문제는 또 틀린 문제대로 의미가 있는 그런 풀이 과정 연습을 해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이 과정을 써서 과제를 해오잖아요. 그럼 이제 또 3단계로 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3단계는 뭐냐? 아까 전에 그 풀이를 열심히 썼지만 틀렸던 문제들, 또 해결이 안 됐던 그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들이 이제 이 아이의 진짜 이제 약점이거든요. 그럼 그 약점을 이제 보완하는 시간이 이제 3단계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오답 공부는 수학 공부에서 꼭 필요한 과정이고 내 약점을 채우고 내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실력 향상의 핵심이라는 걸 저희는 아이들한테도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요즘에 아이들이요, 문제 틀리는 거에 막 틀리는 문제를 보면 뭐 화가 나는 친구들도 있고 틀리는 문제는 막 이렇게 안 보려고 막 회피해버리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 틀리는 문제는 이 수학에서는 어떤 공부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다 공부를 마치고 너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성취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공부하는 그 수학 단원에 어떤 부족한 부분을 계속 찾는 과정이 수학의 어떤 과정의 일부분이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이제 찾은 오답들을 정말 소중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이제 오답을 고칠 때는 이제 아이들마다 다 유형이 다르잖아요. 틀린 이유가.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제 집중을 제대로 못해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잘 못해온 친구도 있지만, 또 어떤 아이들은 이제 머릿속에 공부는 했지만 이 개념이 안 꺼내지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답을 고칠 때도 그냥 학원에 와서 모르는 건 선생님한테 물어봐서 대충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학원에서도 이 오답 고치기 시간에 엄청난 정성을 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한 명 한 명마다 이 아이는 더 뭔가 생각을 끌어낼 수 있겠네? 그러면 그냥 끝까지, 힘들지만 끝까지 생각을 끌어낼 수 있게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끝까지 혼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해주는 그런 코칭 역할을 저희가 학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은요, 아까처럼 그렇게 개념을 제대로 공부하고 풀이 과정을 제대로 쓴 친구들은요, 지금 교과 과정에서는 혼자서 해결 못할 만한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한두 문제 빼고는 거의 다 제대로 개념 공부를 했다면 아이가 혼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답을 고칠 때도 혼자서 한번 해볼 수 있게, 이게 실제로 이제 오답 노트 페이지인데요. 이 오답 노트는 아까 풀이 노트는 숙제를 해온 노트라서 이제 틀린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거든요. 그럼 그 틀린 문제를 이제 다른 노트에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실제로 여기 6문제를 고쳤는데 그 중에서 3문제는 혼자 힘으로 그냥 한 번에 맞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3문제는 이제 한 번 더 시도해보고 이제 2번째 맞은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제 한 번, 2번, 3번째 이 문제를 고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첫 번째 풀 때도 뭐 밑면, 옆면, 건널비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실수하지 말아야지 차근차근 했지만 이 안에서 본인이 지금 실수한 생각을 혼자 찾은 거예요. 어떤 응용 문제니까 밑면과 옆면을 잘못 아이디어를 냈을 수도 있고, 또는 계산식을 잘못 세웠을 수도 있고, 또는 계산을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그 모든 이유를 자기 혼자서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구나 라는 걸 이제 자기가 인식하고 그거를 이제 자기 실력으로 바꿀 수 있고, 다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이제 더 맞을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개념 공부, 풀이 과정 쓰는 자기 공부, 그리고 이 오답을 찾는 오답 노트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수학 공부를 차례로 해 나간다면 우리 아이들은 최대한 구멍 없이 중등, 고등에 가서도 탄탄한 수학 실력을 계속 유지해가면서 공부를 최상위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말은 이게 쉬운데 우리 초등 아이들한테 이 습관을 그럼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 자, 일단 저희 학원에서 좀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수업을 만들어 놨는데, 저희 수업은 일주일에 2번 이제 3시간씩 진행이 돼요. 그래서 한 번 왔을 때 수업이 이제 이런 루틴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처음에 오면 아이가 출석 체크를 담당 선생님한테 받고 이제 시작 테스트 시간을 30분 정도 가지는데요. 이 시작 테스트는 바로 직전 학습에 대한 복습 테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기본 응용을 공부하거나 또는 심화를 공부하거나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과정에 맞춰서 이제 30-40분 복습 테스트를 보게 되고, 자, 그 시간 동안에 이제 선생님은 뭘 하시냐, 아이들이 숙제를 해서 이제 노트를 오자마자 내거든요. 출석을 하자마자. 그럼 그 숙제 노트를 보시고 이제 이 아이의 지도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완전 학습을 하면서 문제를 잘 풀어왔고, 또는 이 아이는 그냥 대충 문제만 풀어와서 이따가 고칠 때 일단 스스로 고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고, 뭐 이렇게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고치기 시간을 1대1로 이제 코칭을 해줘야 될지 이제 계획을 세우시고 채점을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이는 테스트가 끝나고 선생님은 과제 확인이 끝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오답 공부 시간, 우리 학원에서 정말 정성을 들이고 있는 고치기 시간이
이제 많게는 1시간까지, 40분에서 1시간까지 주어지는데요. 자, 이 시간 동안에 이제 아이들은 다 다른 모습으로 공부를 해요. 한두 문제 해결이 안 된 거 가지고 끝까지 끙끙대면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는 숙제를 너무 대충 해와서 그걸 또 한 번 걸으면서 찾고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이 혼자 공부하는 힘이 부족해서, 사고력이 부족해서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선생님한테 뭔가 도움을 얻으려고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에 맞게 아까 우리가 노트를 보면서 계획을 세웠잖아요. 어떤 친구는 너희 생각할 수 있어. 다시 해봐. 이렇게 다시 돌려보내는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는 이 아이는 이 머릿속에 이 개념이 지금 안 들어가 있네. 그럼 그 개념에 대한 어떤 힌트를 주거나 개념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을 이 아이한테 솔루션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혼자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친구들은 그 시간 동안에 본인의 사고력을 최대한 넓히면서 이제 혼자의 사고력을 넓히는 그런 시간을 이제 아이들마다 다 다르게 갖게 돼요. 그래서 개별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공통으로 어려워하는 어떤 새로운 단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문제들은 공통 질문으로 해결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1교시가 끝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뒤에는 또 다시 1단계 수업, 개념 공부하고 또 직후 복습하고 그걸 가지고 또 확인 문제를 푸는 요 수업이 계속 아이들이 한 번 왔을 때 요 과정이 루틴으로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공부만 계속 쌓아가다 보면은 이게 그 단원에 빠져서는 또 공부가 잘 되는데 이 단원 간의 연결이 또 잘 안 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아이들이 초등 단원이 단원별로 다 구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친구는 아무 생각 없이 분수의 나눗셈 단원이면 그냥 무조건 나눗셈 하는 거예요. 곱셈 단원이면 그냥 무조건 곱셈 하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그 단원 간의 개념을 잘 연결하면서 사고력을 확장했는지를 저희가 수시로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하고 구멍을 메꾸고 있는데요. 아까 전에 첫 번째 시작 테스트를 이제 안내 드렸고, 요거는 그냥 매 시간 보는 테스트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월간 테스트인데, 이제 단원을 연결해서 한 4-5단원 또는 빠른 단원은 또 한 학기 단원이 모아지면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1년을 4분기로 나눠서 3달씩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공부를 시키는데, 그 3달 중에 두 번째 달 정도에 아이가 그때까지 공부한 단원을 다 합쳐서 이제 월간 테스트를 보게 되는 거고요. 이 시작 테스트랑 월간 테스트는 공부한 부분에서 이제 또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그 아이를 어떻게 하면 이 부족한 부분을 공부시킬까라는 그런 취지로 이제 보는 시험이고요. 이 마지막에 있는 인증 테스트는 이제 3번째 달에 보는 시험인데, 이제 공부한 과정에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 되는지, 혹시 그냥 넘어가면 구멍이 난 부분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인증 테스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증 테스트를 보고 이 아이가 구멍이 난 부분이 많다면 이 다음 과정은 이 아이한테 지금 우선이 아니다, 이렇게 어머님들과 상의를 드리고 이제 어떻게 또 메꾸는 건지에 대해서 상담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 시험을 보는 거는 이제 이런 학습으로도 이제 큰 의미가 있지만, 아이들이 요즘에 시험을 실제로 제대로 본 적이 없잖아요.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희 처음에 학원 처음 왔을 때 이제 이런 월간 테스트, 인증 테스트 볼 때 아이들이 엄청 긴장하고 막 시험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 받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시험 보는 연습으로도 엄청나게 이게 큰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면 시험을 많이 봐야 되는데, 그 시험 때는 이제 평소에 공부할 때랑 또 다른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딱 정해진 시간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 머릿속에 있는 걸 다 쏟아서 내야 되는데, 그것도 아이들마다 연습이 필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습의 의미로도 이 시험은 꼭 필요하고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입학 테스트를 보게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2주 동안 이제 시험을 볼 때 그날 시험 보고 성적은 바로 늦어도 다음 날까지는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내가 원하는 반에 들어가고 싶은 반에 입반할 수 있는지는 이제 2주 후에 입학 테스트 다 끝나고 성적이 취합된 후에 이제 성적순으로 순차적으로 전화를 드리게 될 거예요. 담당 선생님 통해서요. 그래서 성적은 바로 받아보시되 이제 조금 기다려 주시면 담당 선생님 통해서 이제 수업 시작할 수 있게 차근차근 잘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전화 받으신 후에는 이제 수강 등록 가능하고, 이번에 들어온 친구들은 12월 5일부터 이제 저희 학원에서 합류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입학 테스트 시험지가 조금 많이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이 테스트 과정을 선택하실 때 좀 어려워하셔서 제가 이 부분을 좀 학년별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해요. 저희가 지금 현재 3, 4, 5, 6학년 이렇게 아이들을 학년제로 반을 과정을 나눠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데요. 저희가 3학년 반은 사실은 원래 올해에
그러니까 4, 5, 6학년 아이들, 5, 6학년 아이들을 시켜보니까 좀 더 빨리 불러서 습관을 잡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4학년 반을 또 열었다가 4학년 아이들 공부시켜보니까 조금 더 빨리 시작하면 괜찮겠는데 하고 이번 올해 한번 6월에 3학년 친구들을 불러서 공부를 시켜봤는데 저희 생각대로 생각보다 처음보다 아이들이 습관이 좀 더 빨리 잡히고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놀랐는데 그래서 저희가 3학년을 12월에 시작하는 건 이제 첫 도전입니다, 이번에. 그래서 2학년 전범위 시험지 한 과정밖에 없어요, 3학년은요. 그래서 3학년들은 죄송하지만 과정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혹시나 이번 분기에 입반이 안 돼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계속 응원해 주시고 입학 테스트 계속 봐주시면은 저희가 최대한 좀 만들고 또 선생님도 영입해서 잘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3피반 과정 하나로 2학년 전범위 30문제인데 이 중에서 10문제는 그냥 단순 연산 문제고요. 20문제 정도는 디딤돌 기본응용 정도 난이도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이가 잘하나 못하나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2학년 과정에 구멍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3학년 과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의도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3피반에 입반이 가능하게 되면 12월에서 2월에 3학년 1학기 기본응용으로 시작해서 이제 내년 11월에 4학년 1학기 문장제까지를 마치고 이제 4학년으로 진급한다. 이렇게 계획이 짜여져 있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4학년 과정도 지금 이제 막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두 과정 지금 만들어놨고요. 4학년가 마찬가지로 3학년 전범위로 한 종류예요. 그래서 3학년 전범위 이 시험지는 기본응용 그리고 심화문제 약간도 들어있는 시험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시험을 보고 4N반으로 분반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들은 12월에 4학년 1학기 심화로 시작해서 이제 내년 11월에 5학년 2학기 기본응용을 마치고 5학년으로 진급한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만약에 시험을 봤는데 4A반으로 분반이 됐다라고 하면은 12월에 4학년 1학기 기본응용부터 차근차근 시작해서 내년 11월에 5학년 1학기까지를 공부하고 5학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간표 옆에 1하고 2 써 있는 거는 저희가 수업이 3시 반부터 6시 반 1부 그리고 6시 반부터 9시 반 2부 지금 이렇게 짜여져 있어요. 이제 선택하시기 좋게 앞타임을 1부라고 적어 놓은 건데 3학년 반 하나만 3시 반이 3시 시작한다는 거 그거 이 시간표에 관련된 거는 입학 테스트 신청하실 때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시간표에 충돌 없는지 충분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학년, 6학년 과정은 이제 5개 과정식으로 본인이 공부한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그 다음을 공부할 수 있는 반으로 과정이 5개가 나눠져 있는데요. 제가 이 5학년, 6학년 반에 좀 설명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는 레벨별로 반이 나눠져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레벨별로 반이 나눠져 있다면 레벨에 따라서 교재도 다르고 시험 문제도 다르고 이제 아이들의 어떤 수준에 맞게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저희는 그냥 3개월 더 빨리 소화할 수 있는 아이 또 3개월 더 천천히 나가는 아이 이렇게 구분을 해서 반을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절대로 레벨이라고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요 지금 공부를 다 완성한 상태로 공부를 테스트 받는 게 아니고 지금 막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의 크는 속도에 따라 어떤 아이들은 조금 빠를 수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조금 천천히 가야 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레벨로 생각하시면 문제가 좀 있고요. 그래서 과정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5학년에 이제 우리 아이는 5학년 1학기 심화할 수 있고 5학년 2학기 2단원까지를 테스트 받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하시면 이거는 근데 예비 5학년이에요. 지금 저희 5학년들은 지금 현 4학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지를 선택하셔서 이제 레벨 컷이 나눠져 있어서 5S반 또는 5N반으로 분반을 받으시게 될 거고요. 5S반으로 분반이 된 친구들은 12월에서 2월 5학년 2학기 심화로 시작해서 이제 내년 11월에 중학교 1학년 1학기 것까지를 하고 이제 6학년으로 진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N반으로 분반이 됐다라고 하시면 12월에 5학년 2학기 심화로 시작해서 11월에 6학년까지를 끝내고 이제 6학년으로 진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는 아직 5학년이 아니지만 5학년 1학기 것까지는 테스트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5A 시험지를 선택하셔가지고 5학년 1학기 기본응용 30문제 테스트 받고 12월부터 5학년 1학기 심화로 시작해서 내년 11월에는 이제 6학년 2학기 기본응용까지를 끝내고 6학년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아직 5학년이 안 됐는데 4학년 끝까지는 테스트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OT반 시험지 신청하셔서 이걸로 테스트 받으시고 12월에 5학년 1학기 기본 응용으로 시작해서 내년 11월에 6학년 1학기까지를 끝내고 6학년으로 진급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그냥 학교에서 공부하는 교과만 집에서 나랑 했다라고 하시는 그런 친구들은요. 요 OH반 시험지 신청하셔서 12월에 4학년 2학기 심화로 시작해서 이제 내년 11월에는 5학년 2학기 것까지를 마무리하고 6학년으로 진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6학년도 이제 보여드리면 5개 과정이고요. 6학년들은 지금 이제 좀 선행을 나가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잖아요. 그래서 6학년들은 이제 제일 진도가 빠른 반이 저희 학원은 일상 기본 테스트지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 아이는 6학년이 안 됐지만 중학교 1학년 1학기 거를 테스트 받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하시면 저 6S 시험지 선택하셔서 30문제 테스트 받으시고 12월에 일상 응용으로 시작해서 내년 11월에 이제 중학교 3학년 1학기 끝까지를 마치고 중등으로 진급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6학년 이제 N반은 우리 아이는 아직 6학년이 안 됐는데 6학년 것까지를 다 마쳤다. 6학년 것까지는 테스트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면 6N반 시험지를 신청하셔서 12월에 일상 기본으로 시작해서 내년 11월에는 2학년 2학기 것까지를 끝내고 중등으로 진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아이는 아직 6학년이 안 됐지만 6학년 1학기 심화랑 6학년 2학기 2단원까지는 테스트 받을 수 있는 상태다라고 하시면 6A 시험지 신청하셔서 12월에 2 심화로 시작해서 내년 11월에는 중등 2학년 1학기 것까지를 마치고 중등으로 진급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아직 6학년이 아니지만 1학기 것까지는 공부를 했다라고 하시면 6T반 시험지 신청하셔서 6.1 심화로 시작해서 내년 11월에는 1학년 2학기, 중등 1학년 2학기 것까지를 마치고 중등으로 진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 아이는 그냥 학교에서 하는 것만 꼼꼼하게 했다라고 하시면 5학년 전범위 6H 시험지 신청하셔서 12월에 6학년 1학기 기본 응용으로 시작해서 내년 11월에 일상 기본을 하고 중등으로 진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정이 천천히 나가는 반도 중학생이 되기 전 12월에 1학년 1학기 것까지를 끝내고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이제 어떤 선행 진도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배우는 과정을 최대한 제대로 수학답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그런 취지로 입학 테스트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2번인데 월수반, 월금반, 화목반, 수금반 이렇게 시간표가 다 다르니까요. 입학 테스트 신청하실 때 착오 없으시도록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직은 6학년이 안 됐지만 이제 6학년들은 중등을 나가는 반도 많고 이제 조금 학습량을 늘려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요. 방학 때만 6학년만 4시간씩 수업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 중에 그리고 또 8월 중에 이렇게 2번 방학 중 어떤 기간만 정해놓고 그 시간만 4시간 공부시키니까요. 네, 그거 참고하시고 많이 걱정들 하시는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그 시간 안에 해야 되는 미션들이 다 나눠져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잘 해내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4학년, 5학년들, 6학년들 방학 때는 너무 늦게 끝나지 않게 이제 12시로 등원 시간 당기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나중에 이제 입반하게 되면 이런 것들은 자세히 담당 선생님 통해서 또 다 안내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지금 초등학생들은요, 앞으로 좀 몇 가지 변화가 예고된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고교 학점제라는 새로운 입시 어떤 고등학생 생활을 고교 체계에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대입도 지금 예고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4학년들은 이제 중등, 고등에 가면 이제 교과서가 조금씩 변동이 되는 단원들도 있고, 그리고 고등 교과의 뭐 과목 이름이 바뀌는 것도 있고, 그리고 뭐 절대평가, 그리고 상대평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기점들이 몇 개 있거든요. 당장 지금 중학교 1학년의 자유학년제도 아마 조금 내년부터는 당장 좀 거기서 변동이 생길 거라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변화들이 지금 예정돼 있는데 우리 아이가 흔들리지 않고 지금부터 이 초등 과정에서 이 습관과 태도를 잡아놓지 못하면 중등, 고등에 가서는요. 정말 엄청난 계기가 있지 않은 이상 이걸 잡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단원에 배울 내용은 많아지고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지금 어떤 어머님들의 어떤 의도대로 아이들의 공부 습관이 만들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좀 제대로 수학 공부 앞으로 힘들지 않게 시켜보려면 지금 꼭 이 공부 습관과 태도를 제대로 잡아야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과 또 만나서 수학 공부 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